일본의 한 기업가가 소장 중인 백제시대 국보급 불상이 최근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는 말만 해놓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3기 신도시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지정됐습니다. 주말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3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인터넷 TV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5G 투자 증가로 2분기 실적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소재가 확인된 국보급 백제시대 불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전시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불상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고 중국으로 이 국보가 넘어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한국 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금동관음보살상.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돼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전 일본 현지 기업가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부터 국내 환수를 위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상은 돈 문제로 결렬됐습니다. 우리 측은 불상을 사들이는데 42억 원을 책정했지만 소장자는 15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를 두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도록 실무 단계에서조차 일본 소장가 측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 소장자 측과 직접 그분의 동태나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직접 환수 또는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최근 불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계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상하이 박물관과 불교미술학계가 소장자와 접촉한 후 다음 달 상하이 박물관 상설 전에 불상을 전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중국으로 불상이 넘어간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주말 인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저 인터넷에 뜨고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좀 보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연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지 조금 의논 중입니다, 지금. 소장자의 한 국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문화재 환수를 전담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환수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소장가하고 이제 접촉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계에선 중국 측이 전시에 그치지 않고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전시를 거쳐서 일본 전시까지 나간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중국 쪽에서 이런 불상에 대해서 매입의 그런 걸 가능성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요. 문화재청이 손 놓은 사이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금동관음보살상이 중국의 소유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 5만 8천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5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2월에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19만 가구에 더해 총 30만 가구에 달하는 새 신도시 공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대 813만 제곱미터 부지에 3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오늘 고양 외에 부천시 대장동 일대 343만 제곱미터에도 2만 가구를 공급해 3기 신도시 지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지정된 3기 신도시엔 지하철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신설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고양선을 새로 신설합니다. 여기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4.8km 구간을 신설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한다는 보관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엔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17.3km를 잇는 슈퍼 BRT가 설치됩니다. BRT는 버스 전용 차로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운송수단인데 이에 더해 교차로에 교량 등을 설치해 정지 없이 이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고강 IC를 신설해 광명 서울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 대장동에서 서울 사당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이 쉬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고양과 부천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 수도권에서는 서부 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신도시 외에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 내에도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트럼프 쇼크의 글로벌 증시가 또 출렁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반복되면서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8% 하락한 2176.99에 코스닥 지수는 1.10% 하락한 753.4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대체 공휴일 후 열린 코스피도 하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중국을 겁주기 위한 으름장인지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우리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이후 하향 조정되고 실적 컨센서스도 낮아지는 등 펀더멘털 요소 부진으로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인사이트를 갖기가 힘든 이슈 같아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의 보호무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경기의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좋아지더라도 좋아지는 강도가 좀 약한 반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지수가 2200 언저리에서는 위로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주목은 중국 협상단의 미국 방문 여부에 쏠리는 가운데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증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와 안정성이 높은 내수주, 경기 방어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으나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한은 간부들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오전 회의가 끝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및 유럽에서는 주가가 개장 초반 상당폭 하락했다.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참여 인원이 831만 명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22.6%에 해당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실속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 명을 포함한 81만 4천 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업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을 끝으로 통신 3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인터넷 TV 사업 호조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냈는데 5G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분기에는 실적 둔화 우려가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1분기 통신 3사의 실적 발표는 무선 사업 정체 속 IPTV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이동전화 부문은 요금 인하로 인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늘었는데도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이동전화 부문 수익은 각각 6.1%, 0.5% 줄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0.8% 증가하면서 상황이 좀 낮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IPTV 등 미디어 사업의 수익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1분기 IPTV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SK텔레콤 17.9%, KT 15.7%, LG유플러스 23.8% 증가했습니다. 통신 3사가 IPTV 사업의 선전으로 1분기 예상외로 선방했지만 2분기 전망은 어둡습니다. 5G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장기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SK텔레콤의 1분기 설비 투자는 3,313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80% 증가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133%, 34.8%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설비 투자는 작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편 5G 전환으로 인한 무선 사업 실적 개선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바와 같이 정부가 오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발표한 배경을 두고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공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팀 정찬신 기자와 3기 신도시 공급 배경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이 3기 신도시 지정이 원래는 정부가 6월 말쯤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오늘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자, 정부는 지난해 9월이죠. 이 3기 신도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작년 12월까지 19만 가구의 입지를 공개하면서 이 나머지 11만 가구는 이 올 상반기 중,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월 말쯤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3일 연휴가 끝난 오늘이죠. 갑자기 나머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앞서 레포트 봤듯이 고양 창릉지구에 3만 8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 또 부천 대장지구에 2만 가구 포함해서 총 11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모두 쏟아낸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난주에 강남구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에서 0%로 보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자 이 서둘러 신도시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강남권의 전체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0%를 기록하면서 급매물 소진 이후에 가격 낙폭이 둔화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전문가의 얘기대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그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는데요. 정부는 이 3기 신도시 지정을 왜 앞당겼다고 말합니까? 네. 자,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뤄진 덕에 이 신도시 발표가 오늘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좀 발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지자체랑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니 더 늦출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작년 말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의 경우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존 지역에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도 어떤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 내가 사는 동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기존에 있던 집들의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인근에 원흥지구나 지축지구, 삼송지구가 있고요. 또 주변에 은평 뉴타운도 있고 향동지구나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말에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와 맞닿아 있고요. 또 주변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신도시 발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좀 인식을 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던 지하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로 놔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신도시에 입주하는 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신도시 주변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도 이런 개선된 교통 환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주변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서 집값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도 덩달아 개선되니 교통 호재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만 가구나 공급이 되지만 또 교통 호재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 지역 집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는 없겠습니다. 그럼 이 신도시 분양은 언제쯤 될까요? 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이 신도시 분양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202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뒤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지구 계획도 세워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을 때 얘기고, 보통 이제 원주민들한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보상비에 불만을 품는 일부 원주민들도 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착공 시기가 점점점 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오늘 마무리는 됐지만 이들 지역에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은 앞으로 한 10년 뒤쯤 될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30만 가구가 공급되는 이 3기 신도시 입지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부동산팀 정찰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됩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모펀드 설립은 불가능했습니다. 투자 일임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투자 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일임업자가 투자 자문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 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됩니다. 만 54세에서 74세 국민 중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에서 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합니다. 고위험군이란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감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의 흡연 기간을 곱한 겁니다. 30감년은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두 갑씩 15년, 매일 세 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네, 김성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기술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IR 플러스에서는 통신에 꼭 필요한 광전송 장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넷을 만나봅니다. 지난 2000년 설립한 우리넷은 통신에 필요한 길을 만들어주는 광전송 장비 등의 개발을 주력으로 해온 기업입니다. KT, SK텔레콤, LGU+ 등 국내 통신 3사를 비롯해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자체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의 전용 통신 회선과 장거리 통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넷은 설립 이래 계열사를 두지 않고 전체 직원의 44%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통한 자체 기술로 통신 장비와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우리넷이 개발한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장비를 보기 쉽게 구현한 높은 직관성과 편의성으로 통신사의 기술 경연 대회용 소프트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통신 3사가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넷의 장비와 기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4G에서 5G가 되면 빨라지는 속도만큼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넷의 장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넷은 최근 차세대 통신 제품인 POTN 1.2테라 전송 장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광 패킷 전송 장치 시장 점유율은 64%에 달합니다. 국내 통신 3사와 공공기관, 철도, 도로공사 등 주요 고객들에게 높은 퀄리티의 제품 품질과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 전송 장비뿐만 아니라 유선 전화 연결에 쓰이는 AGW 장비의 경우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에 우리넷이 개발한 제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넷은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 낮은 부채 비율과 양호한 실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등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526억 7천만 원, 영업이익은 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 2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넷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사업은 IoT, 즉 사물 인터넷 부문과 디스플레이 부문입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부문에서 우리넷은 LTE를 활용한 인터넷 연결 모뎀,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펜텍에서 IoT 사업 분야를 인수,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우리넷은 전파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챔버 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 장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정용 사물인터넷 분야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미세먼지 측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사람의 발이 닿기 어려운 곳이나 재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보안이 특히 중요한데 우리넷은 최근 5G 기술 기반 보안 솔루션까지 개발해 시장 선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신사업을 위해 우리넷은 지난해 5월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넷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레이저 후공정과 전공정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사업팀장 출신 유희진 대표를 CEO로 선임해 디스플레이 부문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넷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오던 기존의 방침에 더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5G 등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보다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IoT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대용량 POTN 개발을 내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통신장비 사업 분야에서의 입지를 지키고 사물인터넷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실적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우리넷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